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왔던 코로나19 환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2명의 환자가 나오는 등 2차 유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첫 학교 내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대전에서 국내 첫 학교 내 전파로 의심되는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뽑혔던 광주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하루 10명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각 대학에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 3,500여 명이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반환해달라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지난 가운데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2.1% 인하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인상된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돌려받은 지 23주년이 되는 오늘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백악관은 홍콩을 더는 중국과 다른 체제로 취급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학교 내에 전파는 없었는데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내 전파로 추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시가 정확한 감염 경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동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등교 수업이 중지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초등학교 확진자들 또 같은 학년인 학생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거죠? 네, 검사는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때 검사를 받지 못한 학생 한두 명이 오후에 이곳 선별진료소를 찾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120여 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동구 천동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과 교사들입니다. 그제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1명과 충남중학교 3학년 학생 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형제로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접촉이 확인된 학생 150여 명이 어제 긴급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동생과 같은 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반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같이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반이 다르지만 학교 인근 같은 합기도장을 다니는 등 자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교실 등 학교 안에서 감염됐다면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교내 전파 첫 사례가 됩니다. 대전시는 학교 내 감염으로 단정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같은 반 학생 감염자도 학교 밖에서 같은 교습소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시간대가 달라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59곳에 대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동구 지역 12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를 권고해 등교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구 3개 지역 학원과 체육도장 등 107곳은 어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추가 감염 우려에 따라 천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진행하는 등 이 학교 전체 학생과 교사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협조를 받아 확진자가 나온 천동과 가호등 등에 대해 정밀 방역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광주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12명이 늘었고요. 오늘도 한 교회 접촉자
7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었던 광주광역시. 이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도 7명이 추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치동에 있는 사랑교회 신도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46번 환자를 통해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12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는 오피스텔 관련 확진 환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무실은 방문 판매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를 또 다른 60대 여성이 확진 전에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 날 광주 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갔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60대 남녀가 감염됐습니다. 또다시 이들 가운데 60대 남성을 통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다른 감염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온 7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4명이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온 70대는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도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닷새 만에 무려 23명이나 확진됐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합치면 30명이 되는 겁니다. 광주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또는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 운영도 오는 15일까지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 가운데 방문 판매 업체는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클럽과 대형 학원 등 나머지 고위험 시설도 집합이 제한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대적인 방역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초에 이어 2번째로 유관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를 비롯해서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종교시설 3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난 33명입니다. 어젯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관악구에 거주하는 왕성교회 교인인 30대 남성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6일 왕성교회 청년부 소속 31살 여성 신도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직장 4곳과 학교 2곳 등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차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시흥시 거주 3살 여자아이로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버지는 왕성교회 신도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기 수원 중앙침례교회 신도와 접촉한 수원시 인계동 거주 50대 남성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감염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중앙침례교회 교인인 60대 여성의 동선도 공개했는데 증상이 나타난 날 사우나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2일 수원시 탑동에 있는 현대보석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해당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출입 명부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방문자들에게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은 추가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감염 경로가 11개로 파악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이 40%를 넘는다며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네이버 앱이나 패스웹 외에 카카오톡을 통한 QR코드 발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4개의 탭 중에서 왼쪽 3번째를 클릭한 뒤 코로나19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다음 체크인 기기에 접촉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한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품절 대란으로 쉽게 구하지 못했던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풀렸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물량이 많진 않지만 점차 더 많이 공급되게 되면 마스크 줄서기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마트 개점 30분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준비한 물량 1,600장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여름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좀 비말이 좀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러 왔습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9시 한 15분쯤에요. 무더운 여름철에 숨쉬기 편해 인기가 많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풀렸습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를 본격화한 겁니다. 롯데마트는 장당 500원씩 전 점포에서 일단 16만 장을 팔고 홈플러스도 장당 500~600원에 이번 주에만 30만 장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1인당 구매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판매를 개시한 GS25 이외에 세븐일레븐은 전 점포에서 하루 평균 5만 장을, CU는 전국 14,000개 점포에서 한 주에 50만 장을, 이마트24는 첫 주에만 100만 장을 공급합니다. 장당 가격은 CU와 세븐일레븐이 각각 600원, 이마트 600원과 975원 등으로 대부분 5개 묶음 단위로 판매됩니다. 아직은 한 지점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물량 공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백화점도 판매에 나서 롯데는 장당 760원에, 신세계는 장당 580원에서 700원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수급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문까지 만들고도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에 부딪혀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최종 결렬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서명식이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의문 서명식에 온 노사정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테이블에는 서명만 남겨놓은 합의문이 놓였지만 약속된 시간에도 한 자리 주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하면서 서명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취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에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오늘 합의식은 서명식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고, 합의안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경영계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협력한다는 노동계 약속이 담겼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최종 결렬은 아니라며 지혜를 모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서명식에 다시 나와주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서명식만 다시 열리면 된다는 거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 시한부 참석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합의됐으면 당사자가 말씀하여야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정부는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한 22년 만에 노사정 합의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합의안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다면서 전국 대학생 3,500여 명이 재학 중인 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학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인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은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는 대학과 교육부가 사립대학생에게는 한 사람에 100만 원씩, 국공립대학생에게는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으로 2,718억 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단체는 이 예산으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가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대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등록금의 59%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학교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특별장학금 44억 원을 편성해 다음 학기 등록금 8.3%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건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수의학 계열은 39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한성대는 전교생 6,600여 명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재학생 100여 명에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에서 정점 때보다도 2배가 넘는 10만 명의 일일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건당국자가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영업 폐쇄 명령에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대표격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는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4만 5천여 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And so I am very concerned. 확산 초기 때보다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며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 확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ve seen of people congregating often without masks, of being in crowds and jumping over and avoiding and not paying attention to the guidelines that we very carefully put out. 애리조나주가 술집과 체육관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뉴욕주처럼 감염자가 급증하는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환자가 줄고 있는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등 주변주 7곳을 뺀 42개 주가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을 이유로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재선에 눈이 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에 주들 사이는 물론 주민들 간 갈등까지 코로나19에 미국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인도의 한 결혼식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1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인도 북부 비하르주의 파트나에서 결혼식이 열린 뒤 이틀 후 감염이 의심되던 신랑이 고열로 숨졌고 하객과 주민 등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경제 회복을 위해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사의 확진은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감염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등교 수업만은 유지해왔던 방역당국으로서는 앞으로 며칠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서 취재기자하고 연결을 했었는데요. 그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네. 거의 교내 감염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방역 당국에서도 예.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100%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난달 29일에 그 대전에 있는 천동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확진을 받습니다. 네. 그 확진은 어머니가 확진이 됐는데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학생이 확진된 뒤 다음 날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 그러니까 학생 가운데 같은 반 학생들 검사를 해보니 2명이 이제 확진을 받은 거죠. 2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은 같은 반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1명은 같은 합기도 체육관을 다니는 학생, 이렇게 예. 2명이 확진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 학교 내 같은 반 학년, 같은 반 학생, 이 학생은 학교 내 전파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교내 전파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일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등교했을 때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학교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통제 가능한 시간에는 사실상 아이들이 마스크도 다 쓰고 어느 정도 접촉을 피할 수 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이런 시간에는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시간 내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다행인 것은 추가 감염 학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반,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에 있는 같이 공부한 아이들 해갖고 160명 검사했는데 이제 음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이제 사람들은 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 학교는 전 구성원, 그러니까 전 학생, 전교 학생, 선생님, 관계자를 다 검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퍼질지, 특히 이것은 이제 교내 감염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 외의 감염은 이제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내 감염이 여기서 멈춘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더 번지게 되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방역당국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첫 번째 확진 학생이 어머니한테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어린이집의 원장인데요. 이 어머니는 그 대전 동구에 있는 파남 장로교회의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21일에 한 예. 80여 명이 모이는 예배,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전의 확진 환자가 같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이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이가 셋인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 5학년 학생의 형, 그러니까 충남중학교 3학년인 형도 확진을 받았고요. 아. 그 셋째 딸은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 감염이 학교 간 감염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등교 수업 얘기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가족 감염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을 시키면 그 친구들이 다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키는 예. 이 그 구조 속에 좀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 3일 안에 이 학생 간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이것이 어떻게 퍼지느냐, 예.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교내 감염이 확인이 된다면은요. 네. 방역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방역 당국은 일단 그 학교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예. 대전시 동구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다 지금 이제 등교 수업이 중지됐습니다. 예. 전원 다 모든 학교가 59개 학교인데요. 학교와 유치원이 전부 앞으로 열흘 동안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역학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추가 감염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겠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그 방역 당국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동안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염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아주 크게 확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분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에서 등교 수업만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때 학교에서 한 얘기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업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등교 수업을 이제 유지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내 감염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등교 수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교내 감염이 첫 사례가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 앞으로 2, 3일 안에 이것이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제가 뭐 등교 수업을 손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지만 학교 안 감염이 좀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든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감염이 나온다면은 등교 수업 전체를 한 번쯤 재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꾸준히 지역사회 발생으로 번지다가 학교 내 감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 발생 가운데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것이 광주입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은 환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발생 장소나 환자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네, 광주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광주는 상향이 됐죠. 그렇게 되면 그 실내는 50명 이상, 실외는 100명 이상 모든 모임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운영 중단이 됐고요. 고위험 시설들은 전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간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주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뽑아보면 첫 번째는 확진자의 65% 이상이 60대 이상 노령층입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그 감염의 중심이 된 지역이 보면 사찰 아니면 뭐 방문 판매업소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찾았던 것이고 최초의 감염 고리의 시작점도 사실은 60대, 70대 자매 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 발생의 속도가 좀 빠릅니다. 굉장히.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십수명씩 크게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2, 3, 4차 감염이 정말 며칠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네요. 대부분은 감염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염이 된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종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판매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좀 공개하기를 꺼리는 지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광주는 대단히 위험하고 확산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12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7명이 지금 추가된 상황인데 목포와 광주에 사는 이 자매 부부가 지금 중심 고리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도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가닥이 좀 잡혔는데요. 그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 목포 사는 언니 부부, 그다음에 광주 사는 여동생 부부가 이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날 식사를 하고 광륵사라는 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그 스님과 접촉을 했는데요. 그 스님을 통해서 현재 19명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 광륵사라는 절은 전국에서 이제 신도들이 오거든요. 심지어 경기도에서 온 그 신도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님과 직접 그 접촉을 통한 감염은 8명에 불과하고요. 11명은 이미 2, 3차 감염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여동생이 그 24일에 증상이 나왔습니다. 증상이 나왔는데 이 여동생은 증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별 진료소를 가지 않고 두암 한방병원이라는 한방병원을 갔습니다. 같이 간 사람과 같이 이제 지인 한 명과 동행을 했는데 그 지인도 확진이 됐고 그 병원에서 만난 60대 여성이 감염이 됐는데 이 60대 여성은 금양 오피스텔이라는 방문 판매 사무소를 지난 25일에 방문을 했죠. 이 자리에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벌써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리를 보고 지금 이제 그래픽의 오른쪽
네. 그 스님으로 전파된 19명과 금형 오피스텔에서 확진된 분들은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른쪽 고리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신 그 금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단계 의심 오피스텔로 지금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이 밤에는 도박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은밀하게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곳이 그 대전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 또 서울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 서울의 리치웨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별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곳이 밀접 접촉과 서로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은밀함 때문에 이게 확산이 빨라지고 확산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만약에 이 오피스텔 사무실이 도박장으로 활용이 됐다면 사실은 정말 동선 찾기 어렵거든요. 예. 그 도박한 사람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할 일은 없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이미 광주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곳이 실제로 도박장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예. 낮에는 그 다단계 업체의 영업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물 안에 또 사찰이 있고요. 예. 다른 다단계 업체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 건물, 이 금형 오피스텔이라는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그런 유의 영업소라든가 사무실들이 여러 곳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장으로 의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이 쉽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아무래도 이제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 방문자라든가 뭐 다른 그 상황들이 좀 확인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스스로 자진 신고한 것보다는 속도가 늦겠죠. 네. 그렇겠네요. 코로나19의 예. 특성이 하루 이틀만 늦어도 N차 감염을 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할머니. 이 할머니도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상당히 또 한 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지난달 30일에 확진을 받았는데 사흘 전에 장염 증상으로 해피뷰 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했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이제 확진이 나왔는데 네. 이분이 22일부터 24일까지 예. 그 동거인과 아들 그리고 지인 2명과 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를 싣고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차를 몰고 서로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22일부터 24일이면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제주도에서의 동선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자기 차를 몰고 여행을 다녔다면 꽤 많은 곳, 원래 제주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구경을 하러 다니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예. 많은 곳을 다녔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22일부터 그러니까 뭐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무기력하기도 하고 예. 뭐 식욕부진도 있었고 그런데 22일부터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좀. 지금 국내 여행으로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프면 여행과 출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것을 참거나 또는 약을 먹거나 이러고 여행이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것. 코로나19는 절대로 예외가 없고요. 예.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전파가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우리 노동자가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해외 여러 곳에서 확진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라크의 또 다른 지역인데요. 디와니아 지역이라는 그 전력 생산 시설에 우리 STX에서 현장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협력업체 소속 53살 우리 직원이 네.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에 장티푸스하고 저혈당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사망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우리 직원이 한 60여 명, 이라크 현지 직원이 한 1,500명 정도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밀접 접촉했던 한국인 직원 5명이 귀국을 급히 했습니다. 근데 네. 다 음성이 다행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라는 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에서 진단 검사하기도 쉽지 않고 아프더라도 제대로 치료받기도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도 장티푸스하고 저혈당 쇼크로 사망을 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빨리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였다면 혹시라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노동자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인데요. 예. 그 인도네시아 현대 엔지니어링 직원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 방역 당국에서
매일 우리처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랬군요. 한 분이 확진을 받고 오늘 또 한 분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명이 확진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 걸리는 분들 정말 가족분들도 되게 걱정이 많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뭐 환경도 좋지가 않은 곳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워낙 방역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걸리면 좀 치료가 가능하지만 또 해외에서 걸리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불렸죠. 우리가 이제 수입을 했는데 렘데시비르, 네네. 렘데시비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오늘 간단히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 수입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무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무상이라고 하니까 무료 아니냐. 근데 그 길리어드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 그 치료제가 300 비싸다고 몇십만 원 그러는데요? 정도, 375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료로 주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네. 제가 혹시 아프면 가서 아무 때나 맞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달 분만 무상이고요.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가격을 정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래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급한 환자를 쓰겠다고 무상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들에게만 쓰는 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걸렸다고 다 쓰는 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당자가 3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치료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폐렴이 확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위중 중증 환자가 33명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약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폐렴 소견이 있어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일이 지나지 않는 4가지 조건을 맞춰야만 이제 약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물량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비공개입니다, 이사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우선 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의 물량이 얼마에 들어올지는 아직 이제 볼 수는 알 수는 없고요.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비싸게 매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언론이라는 데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중증 환자들에게는 뭐 그 사망률을 한 30, 회복 기간을 한 30% 이상 단축된다고 해서 현재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2유행, 대유행을 위해서라도 이 물량을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협상을 좀 열심히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이유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중재 의지를 다시 밝힌 겁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이육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오늘 소개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중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회담에서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의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고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실이 긴밀히 소통했고 현재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 언급은 이달 초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북미 대화의 실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방한 여부 자체가 아직 외교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는 지난달 출간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해 6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7월 27일은 1953년 6.25 전쟁 휴전 협정이 맺어진 의미가 있는 날인데 지난해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미국은 연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북 특별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angible progress has been slow, but the door to dialogue and progress remains open. We are committed to engagement and to achieving the goals set forth at the Singapore summit.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대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체제하에서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avoid provocations,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전날 대북 특별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복귀를 강조하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미 국무부는 이 시점에는 어떤 일정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322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 6,129만 원으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5,322만 원 상승한 것이며 상승률은 13%입니다. 시민단체가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라며 이들을 즉시 교체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 모두 8명이었고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황덕순 일자리 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등 10명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집은 팔라고 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 변경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시한을 6개월로 줬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참모들도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집을 판 참모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당 소속입니까?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이 통합당과 국민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 그리고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 등 학계도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게 되면 대검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법원의 재판 권한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제2, 제3의 이재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유전 무죄, 재벌 무죄라는 관행을 고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하고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단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이고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하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법대로 혐의 증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 출신이죠. 민주당 양향자 의원, 수사심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삼성 옹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제 YTN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말했습니다.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데 재판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을 규탄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가 어제 같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 임원이 양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직 상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양 의원이 SNS를 통해 사과를 요청하고 이 교수는 이를 맞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차 추경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모레 통과를 위해서 심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사전 심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를 진행했던 국회 예결위는 예산 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액할 부분을 살피고 내일은 증액 심사를 이어간 뒤 총액을 조정하고 자료 정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회는 내일까지 이런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모레 본회의를 열고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35조 원에 3조 원이 또 추가돼서 3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심사가 약 이틀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졸속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심의 기한을 사흘로 못 받고 있어서 양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계속 싸우다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자, 한 이틀 만에 이게 일단 예비 심사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예. 거의 뭐 5분의 1, 과거에는 뭐 12일, 13일 일단 최소한의 심사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치는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예. 안 되면 뭐 차기라도 선택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야당은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면 3차 추경의 지금 상황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1차, 2차에서 긴급한 처방을 했고요. 예. 이제는 도산 직전이라든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신속성 또 시급성 이런 측면이 추경에 고려가 된 것인데요. 대신에 여당은 정말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당이 네.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심사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부실 졸속 심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물론 뭐 당정 협의를 충분히 했고 사전에 이미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항목을 뜯어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당은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또 네. 야당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도록 해야 되고 야당도 같이 심사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뭐 이미 이제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그건 뭐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 얘기할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그 추경안이 역대급 추경안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그냥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좀 했거든요. 예.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과연 적절하게 이게 배정이 된 것인지에 예.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한 상태인데 예.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도 그나마 좀 잘 들어서 좀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자, 보니까 그럼, 네. 1차 추경은 열 이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렸고 3차 추경은 좀 시간이 좀 급박해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투입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달 초에 사실은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 부분 지난달 관련해서는 초죠? 지난달 초로 정부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6월 중에 처리를 해달라라고 예, 이미 이야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 이제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원구성 협상이 좀 지연되면서 조금 더 이제 기간이 늘어지긴 했는데 예. 어찌됐건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신속하게 밤새워서 뭐 열심히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예. 정부에서 제출한 것보다 지금 3조 원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과연 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냐.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증액을 해놓죠. 그러면 이제 예결특위 올라가서 이제 예산 조정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거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당만으로도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기 미래통합당은 뭐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려준다면은 뭐 들어가서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은 모레 이제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경에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도산 위기에 빠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놓인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예. 기업들에게 빠르게 동맥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야당과 같이 합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야당이 사실은 뭐 11일까지 하지 말고 좀 더 당겨서 같이 하겠다라는 야당도 의욕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당도 야당과 같이 하겠다. 대신에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 그동안에 뭐 추경하는 과정들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예. 서로
자기 당의 색깔에 맞는 그런 예산 끼워놓고 서로 그거 놓고 치열하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 협의하는 시간도 많았었고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 세계 특히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서 지역까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추경 효과가 나는 것이지. 사실은 지난 한 달을 이미 협의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뭐 산사 뭐 열흘 정도 가고 뭐 이러는 사이에 사실은 안 가고 같이 협의했더라도 지금 아마 큰 차이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정치력 부족, 여당은 어쨌든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정말 국가 경제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위기 속에 빠져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 선방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코로나19는 어느 정파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 추경을 여야가 좀 같이 그렇게 빠르게 머리를 좀 모았으면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래통합당이 예산심사 보이콧한 게 결국 원구성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또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좀 원포인트로 참여해서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포기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포기하기로 난 이후에 왜 지금 보이콧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어차피 예. 포기하기로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다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는 논란도 좀 많아요. 이게 국가 채무를 너무 이제 늘려놓는다라는 비판도 있고 예. 또 이게 나중에 또 이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번 예결특위에도 안 들어가면 3차 추경안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지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 기능조차도 지금 방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보이콧은 단순히 그거예요.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화가 나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우리 화가 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안 들어갈 거야. 이제 그런 식의 태도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태도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결특위에 참여를 해서요. 저 추경안 관련해서 그야말로 꼼꼼하게 처음에 심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 그대로 좀 지키는 것이 맞다.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짐한 게 일하는 국회였는데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지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사팀은 지금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좀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검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검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종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지금 뭐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는 뭐 대검찰청대로 예. 지금 이제 그 수사 자문단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거고. 예. 또 이제 그 일선 수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따로 또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문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서 결정이 나온다 그래서 그대로 뭐 수사팀이 이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네.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예. 자,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양쪽 의견이라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하고 수사 이제 자문단하고요. 예, 양쪽의 결론이 뭐 지금 마치 다르게 나올 것인 양 그래서 서로 막 견제를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네. 의외로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팩트고 예.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과연 뭐 기소할 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건이 되느냐 이거 판단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뭐 결국은 전문가들 위주로 지금 판단을 지금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렇게 허황된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예. 또 사실은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도 계속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자문단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적극 활용해라라고 이미 작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제 차라리 저는 오히려 잘된 측면도 없잖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이번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대검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그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문단 절차를 좀 중단할 것을 요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그동안에 얘기됐던 피의자 인권도 존중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이런 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검찰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을 못하면서 검찰 수사, 기소의 내용까지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들 됐고 그래서 예.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은 검찰이 이제 뭐 사면패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구속영장에 나중에 심의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분들이 다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또 기소를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검찰 내에 이제 서로 간에 검검 갈등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는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두지 말아야 되고 또 예.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검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측근을 뭐 비호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뭐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다거나 결정했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큰 훼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또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사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제대로 밝히되 네.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사안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각 사건마다 관련되는 분들 로펌에 야 우리도 자문단 또는 우리도 심의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바꿔야 되고요. 네. 또 그러나 검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앙지검과 대검이 서로 이런 대결 양상으로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네. 이런 기구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열리기로 된 마당에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보장해서 그 결론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종 평론가님,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지금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는 지금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검찰 내 갈등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의 이면에는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도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정권의 영향을 덜 받은 상태에서 본인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 강한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서 1년에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뭐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뭐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때리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추미애 장관만 나선 게 아니고 지금 여당의 이른바 친문 핵심 의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국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사건 사안 자체는 보면 검언유착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근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하고 연관된 문제로 이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맥락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직접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장악하고 조정하고 이랬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걸 끊어내야 되는 시점. 그게 사실은 오히려 검찰 개혁이다라고 보는데 네. 오히려 역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이번에 자문단 소집하는 것을 예를 두고 나쁜 선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측근인 한동훈 이제 연구원이 됐죠. 이분이 관련된 사안들, 특히
이 강압 조사 그리고 관련돼서 수감돼 있는 피의자를 결국은 불러내서 회유하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확실하게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측근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이라도 더 문제가 있고 정말로 이거 만일의 경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결단하면서 도리어 검찰의 이런 검찰의 조사 행위의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꼬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의 지적에 있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왜 소집했을까요? 그 소집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소집을 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부 구성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사실상 뭐 이 부장들의 의견들을 사실상 합의하지 않은 채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모든 것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같이 함께하는 참모들의 여러 의견들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윤 총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더군다나 측근인 그런 한동훈 연구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논란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압박하고 물론 과거처럼 무조건 뭐 뒤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봅니다. 화면에는 이제 검찰 견제제도로 만들어졌다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또 전문수사 자문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언 유착 관련 수사를 놓고서 전문수사 자문단이 지금 꾸려졌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지금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이게 여당, 야당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평론가 하시는 분들마다 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자, 김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보수 예.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당내 정치권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도 이분들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를 찾는 그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역시 그동안의 수사에서도 현 정권과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또 네. 수사에도 나서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뭐 거리의 집회라든가 이곳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기대감들, 앞으로의 상황에서 현재까지 나왔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윤 총장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 진영의 1위의 후보로 그래서 오늘 뭐 두 자릿수의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수 성향의 난맥상도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나 과연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기에는 그동안에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갖고 있지도 않고 조직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윤 총장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아마 의문부호도 붙을 것이고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도 저렇게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분들이 이제 대선 주자에 이렇게 올랐다가 금세 또 사라질 경우도 많았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이 갑자기 야권 주자 지금 여기 조사로는 뭐 10% 나왔는데 어떤 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저는 약간 좀 짓궂은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도 뭐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 이런 예.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오히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를 좀 넣어서 조사해 줬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가지고 한창 논란이 있고 그럴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김상조 실장하고 상당히 좀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이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약간 대망론 비슷한 게 한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도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똑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이제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대전에서 국내 첫 학교 내 전파로 의심되는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하루 10명대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5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각 대학에 자구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 3,500여 명이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반환해달라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지난 가운데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2.1% 인하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인상된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돌려받은 지 23주년이 되는 오늘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홍콩에선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은 물론 광주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오늘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집단 감염 사례별 집계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2명이 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9명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가구 주민 6명이 확진돼 해당 아파트 한개동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광역사 관련 접촉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입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이 36명이고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27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16명, 서울 9명, 인천 2명입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어제 12명이나 추가됐는데 지역 내 확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온 대전에서는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와 충남, 전남에선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는 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중증 환자에게 공급이 된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33명입니다. 투약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서울 문창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관악구 보건소는 어제 진단검사를 받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바로 학교를 폐쇄했고 확진 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학생과 교직원 180여 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에서는 학교 내 전파로 의심되는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전교생으로 확대됐고 대전 동구의 전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 수업이 중지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확진된 천동초등학교 학생과 같은 학년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다른 반 친구인데 합기도 학원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반 학생으로 학교 내 전파 첫 사례로 추정됐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긴 했어도 교실 말고는 겹치는 동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5학년만 대상이던 감염 검사가 학교 전학년, 전 교사로 확대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동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동구 중학교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게 해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전파 의심 사례 소식에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많이 하죠. 왜냐면은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전이 지금 또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좀 조마조마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대전시는 교육청에 학교 원격 수업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동구 지역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등교 수업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원격 수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교육청에 요청하고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 확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등교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문제, 입시 차질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 전파 첫 의심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학교나 학생 잘못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동을 부린 겁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한 남성이 도시철도 보안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듣고서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껐어요. 이 진짜 다 껐어요. 우리 하는 60대 남성 A씨가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에서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27일.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는 식으로 쓰다가 보안관에게 똑바로 착용할 걸 요구받자 폭행과 욕설로 맞섰습니다. 영무실로 가는 동안에도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너라 영무실에 직원이고 내가 아니 그 뭐 했나 네가 했니 중요했어. 네가 뭔데 몇 석대만 와라가네. A씨의 난동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승객들이 그 피해와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분 협조해 하니까 불안해 이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해라. 경찰은 A씨를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는 이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열차를 탈 수 없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신고된 사례는 부산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80건에 달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대형 집단 감염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착용하시어 경찰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 결국 홍콩 보안법이 시행됐습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홍콩 시민들은 산발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서홍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홍콩 보안법이 어젯밤 11시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 홍콩,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홍콩은 오늘이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처음 맞는 홍콩 반환 기념일입니다. 아침 일찍 캐리람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정부의 전현직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중국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오성홍기, 그러니까 중국 국기와 홍콩기가 동시에 올라가는 국기 개양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인 완차이 컨벤션 센터 앞 골든 보히니아 광장 전면에 이 홍콩 보안법의 공식 명칭인
국가안전법이라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서 본격 시행을 알렸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념사에서 홍콩 보안법이 홍콩인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면서 입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오늘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며 홍콩의 번영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면서 앞으로 홍콩의 발전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홍콩 보안법이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만든 것일 뿐인데 미국이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은 강도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하면서 중국이 이제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민주진영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코즈웨이 베이를 비롯한 홍콩 도심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가 모여서 보안법 반대 그리고 홍콩 독립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현재 홍콩 경찰 4천여 명이 배치돼 있는데 시위대를 향해 일부 지역에서 물대포도 쏘고 최루탄도 발사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깃발을 소지한 남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콩의 민주진영 단체들의 해산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어제 조슈아 웡이 활동하던 이 데모시스토당이 해체를 발표한 데 이어서 국제사무대표단과 홍콩 독립연맹, 빅토리아 사회협회 이런 다른 민주진영 단체들도 추가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인권 전선을 비롯한 다른 이 제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면서 현재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규제가 또 못 떠버리니까 이 지역 사람들 나한테 보고 싶은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요? 24번째가 이제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을 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수준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달 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2주 만에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가 들썩이자 정부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언급하며 압박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엔 규제 내성이 생긴 듯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과열이 이어지면 즉각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당장 진단하기는 이르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격 상승세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확대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는 분들이 사실은 피해시장 3억대 후반이면 살았던 집들을 지금은 4억 넘게 주고 이사를 들어와야 하시니까 정부가 시장 과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식의 규제를 반복하다 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집값 상승으로 전셋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를 장기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서울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을 멈추고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남태령과 동작 위례 등 군부지 3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과 군 관사가 공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남태령 군 관사와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위례 군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군부지 3곳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곳 군부지에는 군관사 1,187세대를 비롯해서 신혼희망타운 1,129세대와 행복주택 185대가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달, 우리 수출은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2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중국 수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서 우리 수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은 3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면서 석 달 연속 2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보다는 개선됐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을 따지면 감소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뒤 다시 2달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계속 부진하던 자동차,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감소세가 나란히 5월보다 개선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규모는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지난달 30% 이상 감소율을 보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수출도 마이너스 10%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입니다. 투자와 생산과 연관 있는 자본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점도 수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설비 투자는 양호하다는 증거입니다. 향후 세계 경기가 이제 회복을 했을 때 우리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고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아직 상황을 낙관하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내국인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외국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마지막 서명식을 앞두고 최종 무산됐습니다. 내부 반발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년 만에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원인을 제공한 민주노총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합의가 불발된 날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은 어수선합니다. 어떻게든 조합원의 뜻을 모아 협의하러 가겠다는 김명환 위원장의 뜻을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의 힘으로 막아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따로 이제 그 별도의 내용 있으면 따로 브리핑을 좀 할 테니까요. 오늘은 좀 나가죠. 따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뜻은 분명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와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경영계의 협력 약속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려 했는데 생각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도 분명합니다. 노동자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 그리고 경영계와 야합한 결과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은 협약 서명에 자신의 거취를 걸었고 반대 측은 위원장과 지도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협약 불발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 것도 민주노총이었고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22년 동안 거부한 것도 민주노총이었던 만큼 지금의 어려운 시기 합의를 원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민주노총과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노사정 서명식에 불참한 김명환 위원장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평소 당뇨 등 지병이 있던 김 위원장이 회의 도중에 코피를 쏟으며 잠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명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을 위생관리가 엉망인 천막에 며칠씩 보관해 놓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습도와 온도 조절 장치도 없어서 의약품 관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큰데 요즘처럼 무덥고 습할 때 자칫 변질된 의약품이 유통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제약사의 의약품 보관 창고. 바로 앞에 천막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생리식염주사액 등 전문 의약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 구석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닥엔 하얀색 새똥이 가득합니다. 얼핏 봐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새들이 살고 차도 들어가서 주차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약품 보관과 유통을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규칙에 따라 더러운 곳에서 분리해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실온 보관이 원칙인데 통상 실온은 1도에서 30도를 의미합니다. 천막 안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전국 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설비가 없는 곳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40도가 올라갔고 또 천막에다 대고서 했을 땐 44도인가 3박 4일 정도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죠. 제약사 위탁을 받아 창고를 관리하는 물류업체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창고를 놔두고 굳이 천막에 의약품을 둔 이유는 뭘까? 업체 측은 택배기사들이 손쉽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당일 출하 의약품에 한해 천막 안으로 옮겨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관하는 창고, 출하자고 하는 창고 안에 분리해야 되고 새벽에는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시각에 봤을 때는 조건이 좀 일탈되는 그런 데 보관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천막에 의약품을 옮겨놓은 건 출하 과정에 해당해 식약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관의 관점과 아니면 출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식약처는 보관 기준을 어긴 곳에서 의약품을 오랜 시간 놔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40도가 넘는 곳에 의약품을 놔두면 변질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다 어느 단계에서나 유통에서는 보관 조건을 지켜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안전규칙을 어기면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최소 1개월 판매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판매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당 부분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운용사가 속였고 판매사 또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팔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운용사는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총 11개의 핵심 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 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최대 1,611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모든 것을 불안전 판매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을 속여 있는 상태라 애초에 이거는 원천 이렇게 계약 취소가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금융정의연대도 판매사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판매사들은 일단 결정문을 접수한 뒤 결과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매사들은 분쟁 조정 결정문이 통지된 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엔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분쟁 조정안에 대한 이후 이행 상황은 향후 다른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소속팀의 가혹 행위를 신고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YTN이 폭행 당시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22살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몸을 던졌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합친 종목 트라이애슬론에서 고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태극마크를 달았을 정도로 유망주였습니다. 유족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상습 폭행과 괴롭힘, 갑질 등을 당하며 선수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피해 녹취록을 모았는데 가혹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운동을 부탁을 하고 밥을 굶고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쪄 있잖아 지금. 8.8일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했노? 물 너무 많이 마시고. 네 탓이잖아. 3일 굶자. 오케이?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 굶는 거라고 책임지기로 했잖아. 이빨 깨물어. 야. 네. 컨텐츠 나는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네. 체중이 늘자 빵 20만 원어치를 억지로 먹게 해 먹고 토하고 반복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 일지 곳곳에도 괴로운 흔적뿐입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다. 체중 다 뺐는데도 욕은 여전하다. 하루하루 눈물만 흘린다고 적었습니다. 차에 치이든 강도가 찌르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백 번 머릿속에 맴돈다고 극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남자 많이 만난다 이런 식으로 피가 오래됐어. 그러면서 숙현이가 대인지 빚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대인지 빚이 좀 와서 네, 이제 일상이 좀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갔었어요. 고 최숙현 선수는 올해 초 팀을 옮기고 대한체육회에 진정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주변에 수차례 SOS를 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지막 호소를 대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최 선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방관과 묵인 속에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됐는데요. 고인의 장례식에서도 입단 속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 선수는 폭행과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2018년 1년 동안 운동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팀에 돌아왔지만 폭력에 대한 묵인과 방조 속에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코치 개쓰레기 같은 이사님 밑에 있다가 감독님 밑에 와가지고 운동 제대로 배우고 이빨 때문에. 부모를 포함해 외부의 폭행 사실을 말한 낌새가 보이면 폭력의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어? 다 믿고 있다고. 내가 이 새끼야 너를 때렸을 때도 지난번에 그 나갔을 때도 한참 믿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때렸다고. 믿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해. 감독기관인 경주시청은 고소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뒷짐만졌습니다. 지난 4월엔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더뎠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행, 폭언에 대해 신고를 하고 조사를 독촉했지만 하염없이 시간만 끌었고 대한철인 3중 경기 협회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습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철인 3종 협회는 진상조사보다 입단속을 더 신경 썼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단죄를 해야 할 이 모협회가 오히려 거기에 참석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다른 선수들, 동료 선수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답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참고 버텨라. 이런 폭력에 대한 묵인과 방조는 이번에도 메달과 입상 등 성적 지상주의가 원인이 됐습니다. 나갔다는 그리고 뭐 하면은 그냥 메달 제조기니까 뭐 시청에서 좋아하죠. 당연히 점수 따라줘, 자기네 영상 높여줘, 얼마나 좋아하겠어. 일단 그 사람을 손으로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4년 동안 반복된 폭력은 22살 선수가 세상을 등진 뒤에야 뒤늦게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7월의 첫날답지 않게 선선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1도에 그쳤고요. 춘천과 대구의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30도까지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오기 전까지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고 낮까지 동해안 지역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